당 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기의 남북관계와 국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북한의 폐쇄 조치, 그것이 주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우리가 지금부터 지혜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정면 중단 발표이 딱 아직 20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인 전국 자체가 국가적 위기로 이렇게 계속 좀 붐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공단에서 4년간 직접 근무하면서, 관련해서 근무하면서 대북 협상을 전달했던 입장에서 참 상황을 보는 심경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가장 미시적으로는 뭐 경제적 관점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에스컬레이팅 될 위기 국면들이 좀 사실은 좀 살떨린다. 굉장히 좀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개성공단 관련 제 나름의 분석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무지가 나은 정책 실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체적 의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인가? 단언컨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실체, 북한이라는 저 체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들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생각하는데, 일단 분단 체제가 강요하는, 우리 사회에서 분단 체제가 강요하는 북한에 대한 체제적 무지, 구조적 왜곡,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결과적으로 대북 정책을 좀 실패로 몰아가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실체적 의미와 본질적 가치에 대한 무지가 난 정책 실패다, 이것을 먼저 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월 10일 정무 성명 요지를 간단히 보면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놨던 겁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전면 중단시킴으로써 북의 핵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두 가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대체적인 분석은 끝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무지간한 정책 실패 관련해서 첫 번째,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그것의 경제적 의미, 평화적 의미, 군사 안보적 의미, 미래적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다 동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을 것인가? 실제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닫힌 것이 아니라 2003년에 첫 삽을 뜨고 그렇게 잘 나가던 개성공단은 사실은 남북의 당국관계가 대립적 국면으로 진입했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부터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갔었다라는 게 역사적 맥락에서 다 충분히 이제 발견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개성공단을 닫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 닫으려고 했었던가? 이명박 정부는 들어오자마자 대외비로 우리가 개성공단을 닫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파장에 대해서 대외비로 연구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연구 용역의 결과 보고서는 닫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과 북이 공이 함께 만들었던 개성공단을 어떠한 명분, 무슨 명분으로 어떻게 닫을 것이냐.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당시의 조건 속에서도 경제적 측면이 크게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당시의 조건에서도 남측의 협력 연관 기업들이 3,500개가 되고 거기 근무하는 10여만 명의 그 모든 생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제적 파장이 워낙 크다.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 손 못 댄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실제로는 2008년 이후에 남북 당국 관계가 대립 국면으로 가면서 6.15가 부정이 되고 14가 부정되는 과정 속에서 개성공단도 실질적으로는 닫힐 뻔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7년, 8년 비정상적으로 갔었고 이번에 닫힌 것이다. 사실은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제가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남북 평화의 상징이다. 보루다. 경제적으로는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그만한 곳은 없다. 2013년도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을 때 개성공단에 계셨던 여러 많은 우리 기업인분들이 개성공단의 대체공단을 찾아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남미까지 다 다녀오셔가지고 다들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개성공단만한 곳은 없다. 맞습니다. 그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군사안보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과 북의 위기 국면이 에스컬레이팅 될 때, 천안함 때도, 연평도 때도 드론이 날고 목함지뢰가 터져도 개성공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심화되는 위기들을 완충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완충장치, 안전장치, 안전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해냈던 것입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이 사라졌습니다.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어떠한 제동장치 없이 부딪힌다. 누가 지휘할 것이며 그 파국은 어떻게 감당이 될 것이냐. 사실은 군사안보적으로 개성공단은 상당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고전적 의미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북한의 2군단 산하에 6사단, 64사단, 62연대, 즉 1기 기갑사단, 1기 보병사단, 1기 포병연대가 다시 10km, 15km 남하한다. 휴 선생님이 남하한다. 이런 의미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물질적인 장치였던, 물리적 장치였던 개성공단의 군사안보적 가치들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의미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은 사실은 70년 분단체제를 넘어서 남과 북이 평화로 가는 상징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통일의 기적들이 축적 발현되는 곳이었습니다. 70년 분단의 다름과 차이들이 상호 교호작용하면서 융화되면서 서로를 배워가는 그 속에서 남과 북이 향후 앞으로 저렇게 평화와 통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굉장한 곳이었죠. 그 가능성들을 완벽하게 닫아버렸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평화를 닫은 것이고 경제를 닫은 것이고 군사안보를 닫은 것이고 향후의 통일, 평화, 미래 문화를 다 닫은 것이다. 저것이 단순한 100만 평의 124개 기업, 70개 영업소 그들만 닫은 것이 아니다. 엄청난 통일의 창을 닫은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것. 북측의 개성공단은 정말 어떤 곳이었을까? 실제로 핵 미사일에 전용되는 그런 북측에 들어간 임금이 실질적으로 핵 미사일로 전용이 되었을 것인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완벽한 무지가 나은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은 북측에게 돈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개성공단은 북측에게 돈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북측은 개성공단을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남과 북은 최초에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라는 슬로건을 걸었지만 실질적으로 북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경제적 가치보다는 평화적 가치에 큰 무게를 실었었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으로 보지 않았던 네 가지 이유. 첫 번째, 2003년도에 북측 근로자들 전체 기본 임금을 책정하는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적정 임금을 동남아 여러 많은 나라들과 중국의 상황들 고려해가지고 한 200불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타결할. 북측은 국방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런 지하에 50불에 제안했습니다. 4분의 1 가격. 북측이 과연 개성공단을 돈으로 받겠습니까? 북측은 개성공단 100만 평을 토지 보상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내놨습니다. 경제주의 관점에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공단 조성해야 되는데 100만 평 그냥 내놨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돈을 받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번에 문을 닫을 때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2013년도 6개월 문 닫았을 때 마지막 7명이 남아가지고 지난달 임금부터 모든 것을 정산하고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2월 10일 문을 닫으면서 북측이 2월 10일 다시 폐쇄 같이 해버리죠. 그 와중에 계산하지 않은 미수금이 있습니다. 지난달 임금 플러스 우리 전체 5만 4천 명 전체 근로자들의 퇴직금 그거 다 합치면 약 1,300억 정도 됩니다. 그 왜 요구하지 않을까요? 정말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하고 싶은 돈이 궁했으면 1,300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왜 이런 방법도 없이 다 정리해버렸을까요? 실제로 여러 많은 논거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개성공단은 북측에게 달러 박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북측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 체계를 제대로 보고 있으면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할 만한 돈 자체가 없습니다. 북측 근로자들 한 달 임금이 평균 180불 내외입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30%는 사용할 시책기금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가져갑니다. 소위 말하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사용할 시책기금 가져가죠. 그럼 실질적으로 북측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돈은 180불에 30불을 제외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30불 됩니까? 그걸 가지고 4인 가족이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들을 빼갔을까요? 빼갔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 개성공단 근무할 때 북측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2009년, 2010년도는 국제 곡물 시장 가격이 200%, 300%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북측은 그 시기에 기업들이 낸 임금을 가지고 가장 대부분 북측의 근로자들 쌀 공급용으로 해외 시장 나가서 사왔는데 기존의 임금 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다. 200%, 300% 뛰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임금을 올려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임금은 기존대로 주되 이 시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쌀을 좀 사도록 특별히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우리 정부 안 된다 그랬죠. 저도 뭐 어쩔 수 없었고요. 결국 나중에 북측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임금을 받지 않겠다. 우리가 임금을 받지 않을 테니까 남측이 우리 5만 4천 명 근로자들 먹을 수 있는 쌀을 좀 공급해달라. 기존의 돈으로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임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그들은 북측 근로자들과 4인 가족 20만의 개성 시민들 전체를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식량 수급에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그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도 우리는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임금도 올려주지 못했고 쌀도 전달하지 못했다.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것이냐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중국 인민군대가 군량비로 쓰는 거 5년 된, 6년 된 묵은 쌀이라도 그건 쌀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쌀을 보고 있으면은 가축용 사료로도 쓰지 않는 그런 거 그거라도 사와서 먹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든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용은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성공단은 북측의 외화벌이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북측의 외화벌이 사업 대상이라는 것은 해외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대부분 북측의 군수산업, 군수 일용사업으로 충당이 되죠. 이 논리대로라면 말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북측의 외화 사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을 마음껏 여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북한의 적성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일본도, 이스라엘도 다 마음껏 가서 여행을 합니다. 그들은 다 가서 달러를 씁니다. 미국도, 미국 국민들이 북한 여행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논리를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주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이번에 실천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달러박스라는 이야기는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2016년이지만 최초로 개성공단을 문 열기로 했었던 개성공단 착공식을 열 그 시절에 이미 미국은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북측의 달러박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논리였습니다. 2006년에도 반대했었죠. 닫아야 된다고. 2008년부터 계속 그렇게 닫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못 닫았죠. 2013년 지난 3년 전에 6개월 못 닫았을 때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전용이 있었을 것인가? 매우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원인 분석을 하고 저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국이 사드 공식화, 테러 방지법, 다가오는 총선, 대선 이 전체의 틀 속에서 보여집니다. 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든 사드 공식화든 우리가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해법 하나를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하 한간에 국민행복이 국가의 궁극적 가치이고 그 국민행복이 바로 하위 개념이 평화다라면, 평화가 목적이다라면 어떻게든 여하 한간에 남과 북의 대화와 협상만이 절대 진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20년의 역사 속에서 제재 압박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핵이, 미사일이 저렇게 고도화 경량화 될 수 있었던 것은 2008년 이후에 완벽히 중단된 육자회담에 사라진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지, 다시 대화 협상을 가동하고 직접 만나서 풀어가면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 특히나 지금의 대한민국 외교의 참사, 여러 많은 위안부 문제부터 러시아 모든 이 외교의 문제, 내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끼어있는 이 엄청난 오도 가도 못하는 문제, 이것들을 완벽히 넘어갈 수 있는 카드도 남과 북이 만나면 오히려 매우 역동성 있게 우리가 균형감 있게 외교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적이 되는 순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다시 북측을 불러냅니다. 개성공단 문제, 핵 문제, 장거리 로켓 문제, 이 모든 것들 한꺼번에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6.15 14가 아니라 육자가 다졌던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내지는 북미 간에 있었던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커뮤니케, 99년에 베를린 선언, 이 많은 기존의 합의들을 그대로만 답습해도 지금의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에서 온 이찬호라고 합니다. 김진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혹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김 박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제가 토론할 내용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하동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또 이야기들을 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식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첫 시작을 우리 정부의 정책의 무지로부터 정책의 실패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본에서 바라볼 때도 박근혜 정부는 아마도 일본에서 평가하는 한국의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무능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이고, 가장 무능하기 때문에 가장 일본의 정부에, 일본의 국익에 가장 합당한 행동을 해주는 가장 친일적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일본의 국익과 완전히 합치합니다. 남북 간의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금강산도 포함해서 남북 간의 지렛대를 포기해서 지정학적으로 완전한 섬나라가 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일본의 하위 국가가 되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미일 동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미일 동맹은 극동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동이라는 건 극동아시아를 의미합니다. 극동조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지역 동맹입니다. 미일 동맹은.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은 한국분은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그것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한 국지적 동맹입니다. 오로지 적은 북한일 뿐이죠. 한미동맹은 국지적인 동맹이고 미일동맹이 지역적인 동맹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하위 개념이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38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서 가장 최대한의 국익은 일본의 국경선이 대마도 해협이 아니라 38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항상 한국 조항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 한국 조항이라는 것은 한국의 안전보장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필수 불가결하다.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과 대립을 하고 국경선인 38도 선이 일본의 국경선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일체의 인게이지멘트의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한 박근혜 정권은 일본의 국익에 철저히 봉사해준 그런 행동이 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작년 12월 말에 갑작스러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갑작스러운 합의가 있었고 그 뒤로 바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었죠. 그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리고 작년 참 7월 달에는 일본에서 국회에서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 유사시의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그럼으로써 미국과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양 지역까지 일본 해상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자위대가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위대가 나서겠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동맹을 이용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악한 무리. 안보주의자들은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사악한 무리다. 그 사악한 무리가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자위대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한국군이 움직여야 되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맹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이명박 정부 때 제이머스라고 하나요? 그 전략적인 그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흐지부지된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금년에는 그런 한일 간의 전략적 정보 교환 협정이 체결이 될 겁니다. 그것이 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도 그 전에라도 3월 달에 한미 군사 연습에 해상 자위대가 참관을 하게 되겠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의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에 한국이 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참여하게 됐을까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달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판단이 중국이 한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감정적인 전략적인 변경을 하게 되죠. 결국 미국과 일본에 의지하는 말하자면 자신의 뒤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고 북한에 보여주는 것을 유일한 외교 정책으로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실효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국익에 맞는 선택인가? 성공할 수 있는 선택인가? 이러저러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의 근거는 국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내셔널 파워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내셔널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가? 지렛대가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파워에 근거한 외교 군사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일부에서 발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몇몇 분들의 발언 속에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한국이 어느 정도의 국가인가에 대한 평가가 없다. 중국이 잘못하니까 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때릴 수 있죠. 그러나 한 대 때리면 아마 KO 당할 겁니다. 힘의 역학관계를 이해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좀 더 냉정한 행동이 필요할 텐데 아마 그러한 것이 부족한 일종의 그것은 현실 정치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자는 거라면 전쟁을 하면 됩니다. 안보가 최고의 전제 조건이 되겠죠.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비군사적인 옵션을 생각을 해야 되죠.
비군사적인 옵션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 제재를, 개성공단도 제재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죠. 근데 그 제재는 결과적으로는 제재를 통해서 저쪽이 변화한다. 비군사적으로 변화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군사적인 옵션은 제재가 아닌 변화 유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 유도를 통해서 민주화의 어떤 전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핵 미사일 실험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했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2단계 사업까지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오히려 개성공단의 더 적극적인 인게이지멘트 전략을 발표했다면 아마 금년도 노벨 평화상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전략적인 판단이 과연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쉽게도 우리 정부는 그러한 전략적인 판단보다는 미국의 판단 아니면 일본의 판단에 스스로를 일체화시킴으로써 동북아의 반도국가로서의 지정학적인 우위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단순한 해양국가의 일원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곳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는 대륙국가입니다. 대륙국가와의 협력을 위해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우리는 북방정책이라는 걸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북방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우리 정부는 북방정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전부 포기했다고 봅니다. 해양국가로 돌아섰습니다. 과연 그것이 한국의 장래에 파워 존재할 것인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하위국가로 전락한 한국이 어느 정도의 중견국가로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성, 자주성이 상실된 외교는 미국과 일본의 하위국가로서 지시를 받는 정치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안보가 우선이라면 일시적으로 막을 수도 있겠죠. 중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인게이지가 더 필요한가 생각했을 때 거꾸로 북한의 더 위협적인 것은 개성공단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위협적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판단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택 변호사입니다. 개성공단을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법률적인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그 생각이 나는데 그 허허벌판에 이제 막 삽을 뜨면서 초기에 공장 몇 개 들어서고 그랬을 때 이제 개성공단에 가서 하루 잔 적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거기 이제 아침에 눈이 내리는데 그 북한 근로자들이 쫙 출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때 막 정말 굉장히 감격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게 이렇게 오이사도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개성공단이 구정 연휴 중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정말 이렇게 개성공단에 쏟았던 하여튼 작은아마 저도 역할을 했는데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까워서 이제 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 뭐 언론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법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결정 성명서 전문을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 결국 요약하면 이렇게 워딩이 됩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이게 이제 워딩의 요지입니다. 정부가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귀환이라는 조치가 따릅니다. 그런데 정부가 뭡니까? 이제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에 행정부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은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할 때 통일부 장관이 했다, 뭐 혹은 국무총리가 했다, 혹은 뭐 대통령이 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정부가 했다는 얘기 행정처분하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거든요. 그럼 과연 이 결정을 누가 했는가?
정부가 했다고는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했는가?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가? 전면 중단이란 과연 무엇인가? 실은 정부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이제 이따가 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민변에서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결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뭐 등등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게 국가 안위에 관계된 사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제가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도와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이유로 약간 이걸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 이제 얼핏 보기에는 이제 공단 지정을 해제한다. 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더 이상 공단으로서 개성공업지구를 공단으로서 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컨대 우리나라에도 이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그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개성공단은 나만이 하는 공단이 아닙니다. 나만이 이제 공동으로 해서 자본을 대고 가서 투자하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지역의 북한법에 따라 북한이 만든 공단입니다. 그래서 공단을 폐쇄하거나 접거나 중단할 권한은 북한에 있지 남한 정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면 중단한다는 것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교렵용법에 따라서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그리고 방북 승인을 받고 사람들이 가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더 이상 협력사업을 하지 마라. 협력사업 정지 명령 혹은 협력사업 취소 처분 혹은 방북 승인 철회 또는 취소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정당한지는 이따가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정이 법률상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격 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행정행위인지 무슨 행정법 학자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무슨 고도의 정치적 무슨 행위 이런 통치행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결정의 주체의 문제점을 보면 아까 정부는 실체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냥 자문기구입니다. 그것도 국무회의의 심의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이 만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자문기구 거기에 위임에 따라서 만든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런 걸 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나아가서 그 직전에 7일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현재 밝혀진 바로는 그날 전면 중단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만일 논의해서 결정을 했다면 그것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헌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걸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실은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우리는 모두 다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도 헌법 위반의 문제가 따릅니다.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아마 정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의 정부는 통일부 장관이다.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했다. 이러면 결국 통일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서 뭘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의 법률은 통일부 장관이 따르는 법률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그렇죠? 남북교류협력법에 아까 협력사업을 더 이상 개성공단에 가서 하는 협력사업을 중지하라는 처분 혹은 협력사업을 내가 승인해줬지만 이걸 앞으로는 취소하겠다는 처분 내가 북한에 가서 개성에서 일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방북을 승인했지만 이걸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처분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따랐느냐?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적 근거가 있는가? 헌법에는 사실 이런 것을 대통령이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긴급처분명령권입니다. 근데 전혀 그 요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률의 근거가 있는가? 우선 법률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는 꼭 하겠습니다. 헌법 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려면 법률로서 하여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는 이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건 아무도 다투지 않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것도 연휴 중에 통일부 장관이 전면 중단합니다.
뭐 아무것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돌아왔는데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제한이죠, 그렇죠? 거의 수용 사용에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법률로서 하여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를 뒀습니까? 그걸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아무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이건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뭔가 중단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항은 있지만 중단을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스를 넣어놨는데 여기 사항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언어에 해당하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정지 명령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면 중단하고 앞으로 절대 하지 말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는 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소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죠. 아래 1호부터 11호까지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정부가 얘기할 거는 11호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사항으로 위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국가가 안전보장이 위험이 따져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취소하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자의 어떤 행위가 국가안전보장에 저해가 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의 협력사업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련협법에도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68페이지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하려면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오이사 조치 이후에 개성은 남아 있었고 그런데 근로자 철수하는 사태가 생기고 막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3년 이제 그걸 이제 봉합하면서 남북 간에 회담을 하고 합의서를 정상화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맨 밑에 박스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대한 개성전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라고 2013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이걸 위반했고 그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법률상 따질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헌법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원래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사 조치가 났을 때 비슷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법원에 소송을 했고요. 몇 개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어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 소송에서 기업들은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손실보상 청구를 했는데 모두 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오이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뭐가 다른가 좀 볼 필요는 있고요. 저는 여기 71페이지 표를 보면 오이사 조치는 우선 천안함 사건이라는 일종의 교전행위가 발생한 직후에 생긴 조치입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미사일 발사 직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어쨌든 위성을 발사한 것이다. 이 위성은 현재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성을 발사할 때 미사일 기술이 동반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위성을 쏴서 돌리고 있는데 이거를 교전 상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와는 일단 전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명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72페이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첫째, 둘째,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핵과 미사일, 개성 자금이 핵과 미사일에 들어간다는 거. 둘째, 우리 기업들이 희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는 약간 우습죠. 우리 기업이 오히려 이 전면 중단 조치로 정말 기업의 문을 닫는 희생을 당했으니까 이걸 우리 기업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 기업을 망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건 우스운 얘기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첫 번째, 이거는 성명에서도 보면 아까 뭐 사회자님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지 이건 팩트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조치의 근거는 하나는 추정이고 하나는 약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오이사조치랑은 좀 명백히 다른다고 보이는데 혹시 여기 기업에서 오신 분들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소송으로 가면 우리 법원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네. 아마 저는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이사조치에 관한 판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소송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억울합니다. 정부의 신뢰, 국가의 이런 것에 기초해서 싸우셔야 하고 싸우는 것의 방향은 어쨌든 이 대북 정책 혹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의 규책 사유 없이 내가 회사가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어도 완전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손실보상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를 뭐 여기 썼는데요. 그거는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국가가 어느 뭐 공익사업을 할 때 수용을 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공장을 수용해서. 그럴 때 법이 공익사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국내적 상황을 염두에 두는 법입니다. 만일 이 법에 비슷하게 만들어지면 절대 우리 개성공단 기업들이 완전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건데 이 법은 이제 2년간의 영업이익 같은 거를 주게 돼 있는데요. 거래선 확대의 손실. 이 개성공단 기업이 이제 주로 이제 뭐 임가공공 이런 거를 했는데 거래선을 잃게 돼 버렸잖아요. 이거는 현재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두 번째, 확대되는 손실 보상 안 해줍니다. 그리고 예컨대 지금 기업의 손실만 우리 공익사업법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에서 근로하는 남한 근로자들은 뭐예요? 그렇죠? 남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일본에 의해 독일의 예를 봤는데요. 독일이나 일본에는 그렇게 확대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어쨌든 이 통일 정책은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통일 정책도 법치주의가 관철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치는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발제문에 헌법과 법률에 도대체 어떤 얘기가 있는지 특히 남북관계 발전법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북관계 발전법 등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국가가 책무를 행사해야 되는데 봉쇄정책은 그에 반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남북이 합의서를 맺고 예컨대 지난 파동 때만 해도 이번 말고 이제 2013년대 파동 때만 해도 개성은 문 닫지 않고 결국은 정상화 합의서라는 걸 체결했잖아요. 그럼 그 합의서를 지켜야죠. 오히려 지금 북한은 이 우리 전면 중단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엄연히 6.15 선언과 14 공동 선언을 위반한 합의서 위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과거의 대통령이 서명한 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만일 북한이 문제가 있으면 또 합의해서 뭔가 합의서를 수정하거나 폐기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래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가 관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지만 딱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 84페이지부터 나오는 각주가 이제 흐트러져서 이렇게 약간 편집이 잘못됐는데 각주고요. 여기 발제문에는 없지만 자산 동결 조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남한 정부가 얘기하니까 북한이 그 다음 날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치가 자산 동결 조치입니다. 개성공업지에 남한 정부가 그러니까 남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지 못한다는 건데 이 자산 동결 조치는 우리 법에 따라서 보면 일종의 압류나 가압류 조치와 같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 규정에 보면은요, 우리 기업이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기책 사유로 근로자들한테 일을 못 시켰어요. 근로자는 나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고 휴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휴업 보상을 해야 됩니다. 월급의 60%인가 제가 노동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걸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업지구에 그런 게 있느냐?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 보면 남한 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자신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한테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우선 첫 번째 근로자들은 남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니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북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 위반이다. 응? 손해배상 청구 국가 뭐 이런 애 중에서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산 동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이 생각해 보면 자산 동결 조치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끝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태 변호사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뭐 반대 토론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전적으로 다 동감을 합니다. 특히 뭐 본인께서 소개하셨지만 이전에 개성공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법률적 지원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뭐 가장 또 많은 고민이 있으시고 또 오이사 조치 관련해서도 그때도 법률 의견서를 잘 하셔서 저희도 이런 것들 많이 참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법적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다소 법률적 뭐 결론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서 그 부분만 몇 가지 언급을 하면 뭐 이견이라보다는 보완을 하면 일단 권력적 사실행위로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르면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건 법적인 처분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가지 못하게 잡으면 물리적으로 잡으면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이건 뭐 국가안전보장 내지는 뭐 미사일 개발하면서 목까지 딱 잡으면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 통일부 장관의 선포로 했지만 실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협력 사업, 대북 협력 사업의 승인 취소 그리고 방북 승인 취소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뭐 장기간의 승인을 이미 받고 이렇게 출입을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형태가 아마 맞고 그래서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만약 권력적 사실이라고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 방법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바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뭐 국제그룹 해체 사건도 A씨를 들었는데 만약에 행정처분을 보게 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는 형태의 소송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도 그 논의를 좀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민변에서 정보개 청구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근거가 뭐냐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뭐 있다고 하니까 뭐 달라 뭐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형식이라도 알려달라 목록에 달라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처분인지 아니면 통일장관의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뭐 승인 취소인지를 뭐 명확히 달라 또 그 법적 근거 뭔지를 명확히 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자로 이제 그러니까 공개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는 이 신청을 일단 해놨고 향후 행정소송 정보공개 처분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논의한 것 중에 TF팀에 논의한 것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뭔지가 불명확하고 좀 전에 임 변호사님 발제하신 것처럼 뭐 행정학자도 이게 정확하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명확하지 않고 그 내용을 아는 동안 시간이 다 흘러버리니 나중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에 누구라도 방북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뭐 요청 안 했으니까 뭐 우리가 불허할 것도 없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모든 기업이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런 의사가 있는 기업께서 방북 승인을 신청해 보는 거죠. 우리 가겠다. 우리 자산을 완제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지고 반출시키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거부를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거부하는데 이제 근거가 있겠죠. 그때 거부 처분 취소송을 해서 실제로 거부하는 근거가 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이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제 뭐 결과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소한 왜 그런 처분을 하게 됐는지 왜 불승인하고 개성공단의 그
출입을 못하게 하는지를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다만 그 북한이 바로 다음 날 거기 폐쇄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부의 입장과 뭐 무관하게 이제는 또 북에서 그런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군사 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뭐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못 가게 한다 이렇게 또 추가적인 아마 이유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번 사안에서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만약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TF팀 판단하기에는 이 처분의 주체가 통일부 장관이 아닐까 아까 말했던 그 협력 사업의 취소라든지 그 방북 승인 취소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120여 개, 140여 개 기업에 이미 내렸던 승인을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통일장관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만약 교류협력부상이 아까 언급했던 임 변호사님 말씀했던 협력 사업의 취소에 뭐 국가안전보장 여기에 근거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입주기업들이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입주기업이 기업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자금이 북한 핵개발에 사용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게 결국은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아마 근거를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법상으로 그런 건 재량행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량행위가 과연 합당한가 재량행위의 일탈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거기에 아마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걸로 아마 면피를 하려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조치와 마찬가지로.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과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있는 게 언급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개발된다는 전용의 근거를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이 정부가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재량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에서 그걸 제시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할 거고요. 그게 뭐 안 되면 재판부라도 최소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뭐 국가 안전 이유로 그걸 공개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건 이제 오히려 조치가 좀 다른 건데 개성공단에 들어간 자금이 북한 미사일이나 이런 데 자금 쓰여진다면 제가 듣기로는 김진환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이전에 북한에서 현물로 달라고 한 요청한 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뭐 그런 게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자금이 개성공단 자금이 그런 데 쓰여질 거를 우려하고 있고 국민적 의혹이 크다. 그러니까 이번 향후에는 현물로 지급하겠다라고 협상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데도 북한이 그럼 말도 안 되는 하지 말아라고 협상 거부를 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봐라 이 자금에 의혹이 있는데도 북한이 이걸 거부하는 거 봐서는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중단선에도 늦지 않았다. 근데 전혀 그러한 협의의 과정 없이 그러니까 북한과 협상의 과정 없이 뭐 단행한 거죠 조치를. 그게 과연 최선의 조치였는가 재량권의 일탈이 없었는가라는 것도 문제 삼아야 되고 또 지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게 결정이 됐는지 아까 결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결정의 과정도 언론에만 뭐 그랬다 하더라만 나와 있지 현재 밝혀진 게 없어서 과연 이게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안 거친 거 아니냐. 결국은 대통령이 바로 이게 결정해서 지시하는 형태로밖에 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과정의 문제도 이 재량권 일탈 여부를 심사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일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보는 것은 저희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마지막 날 뭐 여러 대의 트럭이 들어가려고 할 때 한 대만 트럭에 들어가게 하고 기사도 한 명만 배치하는 형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중단선하기 전에 만약에 정부가 정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북핵 위험으로부터 국제사회 공조를 얻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다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했다면 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비밀리에 우리가 조만간 이 조치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빨리 반출해라. 라는 것을 먼저 사전 통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북에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건 정도의 문제일 것 같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바로 당일날 제가 듣기로는 몇 시간 전에 형식적으로 통보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반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마 정부는 그렇게 하고 나서 북에 개성공단에 있는 인력을 철수시키는 것과 거기 있는 완성품을 반출시키는 데에서 북과 협의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합동반을 여기 보면 성명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정부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겠다, 조속히 구성하겠다, 그래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북의 그 다음 조치를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바로 11일 날 단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동결 조치를 취했고 그러면서 언론에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혹해한다 이렇게까지 바로 나올 줄 이건 정말 정부 당국자가 안일하게 상황을 대처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이어서 이건 결국은 제대로 조치를 그 과정을 했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사전 협의 내진 통지를 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 이런 조치를 예상해서 미리 반출할 수 있게 했다면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오히려 조치하고 그런 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향후의 법적 대응에 있어서 이런 점들 충분히 이제 저희가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조치 때 저희가 패소한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지금 약간 여론에서 보수적인 언론에서 입주 기업들에게 하는 논리도 있는데 아니 당신들 들어가서 돈 벌 때는 그런 위험 감수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좋을 때 돈 다 벌어놓고 이제 좀 손해 보니까 이제 와서 정부가 잘못한 일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몰아가는 게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저희가 평가하는데 들어갈 때는 이미 그런 걸 예측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리스크가 있는 걸 감수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오이사 조치 판결문에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안함 같은 경우는 초유의 사태였지만 미사일과 핵 개발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있었지만 계속 개성공단은 진행됐던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3년 문제되고 나서 우리 정부와 북이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 중단시키지 않겠다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결국은 믿었겠죠. 우리 기업은 특히나 이런 합의까지 있었는데 북이 문 닫는 게 문제였는데 남이 문 닫을 리는 없을 뿐더러 북과 이거 합의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있을 리 없다고 저희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때 일단은 그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민변 TF를 최근에 꾸렸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오이사 조치로 피해 입은 경협 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같이 하기로 했다가 사실상 잘 안 된 이유는 그분들이 상당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뭔가를 해줄 걸로 기대하다가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이제 안 되니까 민변이라는 아시다시피 약간 반정부적인 그리고 진보적 법률가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의 도움을 받고자 왔는데 이미 단체 기업들도 많이 문 닫는 분도 있고 멤버십도 많이 약해져서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계속 이 사태를 최대한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단행하려고 하고 단행하겠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초반부터 저희는 많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잘 풀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TF를 전격적으로 구성을 이번엔 했고요. 그게 오늘 첫 회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마침 했고 현재 13분의 위원이 참여를 일단 1차로 했고 언론에 보신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지금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활동하고자 하는 계획은 임성수 변호사님 잘 작성하셨지만 이걸 좀 약간 압축적으로 해서 저희가 법적 의견서를 완성할 계획이고 그걸 또 국민들에게 지금 국민들에게 약간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이 왜 그런 법적 문제가 있고 하는지를 요약된 그런 것들을 홍보할 생각이고요. 협의가 되면 개성기동 입주 기업과 향후에 법률적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손실보상 법률안을 만드는 것과 아까 언급된 헌법소위나 행정처분, 취소소송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에 넣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피해 조사를 신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 신고에 일방적으로 정부가 조사해서 그걸 피해 내용이라고 확정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협의가 된다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측과 함께 피해 조사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니까 3월 2일 날 3차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약 5천 개의 협력사까지 같이 어쨌든 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민변 TF에서 3월 2일 총회에 참가를 해서
이런 법률적인 궁금해하는 거 정말 뭐 어려운 뭐 그런 법적 이론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해야 되고 향후에 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외교의 남북관계와 국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